요즘 간병인 보험 광고 정말 많이 보이죠? 저도 정말 많이 보는데요. 하루 20만 원 보장 같은 아주 솔깃한 문구 뒤에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하루 20만 원. 와, 이거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든든해지잖아요? 보험사들이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하면서 경쟁적으로 홍보할까요? 딱 이 숫자만 보면, 이거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인기 폭발 상품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이나 신한라이프 같은 큰 회사들마저 금융당국의 압박도 있고 또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못 버티고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이거 없어지기 전에 막차라도 타야 하나 하는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 이 막차에 허둥지둥 올라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잠깐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위험은요, 이 상품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좋더더라 이 말만 믿고 덜컥 가입해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그 함정들이 도대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간병인 보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부터 좀 볼게요. 알고 보면 간병인 보험은 딱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으로 받을래? 아니면 사람으로 지원받을래?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용일당은요, 내가 먼저 간병인을 구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가 하루에 약속한 돈을 저한테 주는 일종의 현금 보상 방식이죠. 반면에 오른쪽 지원일당은 내가 아프면 보험사에 바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계약된 간병인을 우리 집이나 병원으로 보내주는 말 그대로 현물 지원 방식인 거고요. 이 근본적인 차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앞으로 나올 단점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설계사분들이 가입할 땐 잘 얘기 안 해주는 각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일당 방식의 단점부터 볼게요. 지금 하루 15만 원, 20만 원,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그 돈으로 간병인 하루 일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보장 금액은 그대로잖아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 항목 진짜 많이들 놓치시는데 일반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보장액이 하루 2, 3만 원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럼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지원 일당은 괜찮을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거의 다 갱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간병이 진짜 필요해지는 그 시점일수록 보험료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내일 부모님이 쓰러지셨는데 간병인이 48시간 뒤에 온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내가 그냥 가족이니까 직접 돌보면 보상은 거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관련 민원이 얼마나 많았으면 결국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이거 조심하세요 하고 경고까지 했겠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을 총괄하는 곳이죠. 바로 이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어요. 이건 그만큼 분쟁이 잦고 문제가 많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사용일당 방식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순서가 이래요. 내가 먼저 간병인한테 내 돈으로 비용을 주고 그 다음에 나 돈 썼어요 하는 증거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의 열쇠가 바로 이 입증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입증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골탕을 먹습니다. 보험사들이요, 생각보다 엄청 깐깐하게 서류를 요구하거든요. 그냥 대충 간이 영수증? 어림도 없어요. 카드 긁은 전표나 나라에 신고되는 정식 현금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죠. 만약에 서류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그러면 계좌이체 내역은 기본이고 심지어 간병인이 매일 서명한 근무일지까지 내라고 하면서 지급을 아주 까다롭게 굴어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함정입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왼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 간병인을 쓰는 거고요. 오른쪽은 병원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까지 다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예요. 요즘 이런 병원들 정말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입원한 병동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면요. 내가 매달 꼬박꼬박 비싼 돈 내고 가입한 이 사적인 간병인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약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보상 안 해줌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건 진짜 가입 전에 두 눈 똑똑히 뜨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위험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서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드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분은 양쪽 발목을 다 다쳐서 아예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한방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 치료는 집에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 치료로도 가능했잖아요. 입원은 불필요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한 실제 사례입니다.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는 그냥 안중에도 없는 거죠. 네, 바로 이 약관에 있는 문구 하나가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 보험사들은 이 문구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아주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아무리 아파서 입원을 했어도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입원 자체가 꼭 필요했냐? 이걸 따지고 들면서 보험금 안 주려고 하는 무기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함정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함정을 피해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이 슬라이드는 꼭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설계사분 만나면 그냥 좋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이 5가지 질문을 직접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귀로만 듣지 말고 반드시 약관에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알아서 해준다더라, 좋다더라 이런 말만 믿고 가입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쭉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가입하려고 고민 중인 그 간병인 보험이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지켜줄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예외 조항과 까다로운 조건에 묶여서 막상 필요할 땐 아무 쓸모없는 불확실한 도박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의 열쇠는 결국 이 모든 걸 정확히 아는 똑똑한 소비자,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